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휴가는 못 가시나요? 휴가철인데. 이제 뭐 지난주에서야 원구성이 돼서 네. 예, 뭐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긴 두 달 꽉 채워 놀았으니까 일하셔야죠. 근데 오늘부터 뭐 대정부 질문 있고 이제 국회가 이제 제대로 들어가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네네. 자,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출연자분들께 주목할 만한 인물 한 분씩 꼽아달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전주회 의원이 선정해 오신 인물부터 볼까요? 네. 오, 총리를 꼽아오셨나요? 한덕수 총리? 네. 네.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분이 또한 그 국무총리이시고요. 그리고 또 국회가 지금 그 새로운 그 원구성이 좀 최근에서야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한덕수 이제 총리의 좀 그동안의 경륜과 역량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좀 비전을 밝히는 뭐 이러한 월화수 뭐 3일간의 그런 회의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뭐 많은 그런 언론에 좀 집중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덕수 총리를 픽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뭐 참석하다 오셨잖아요, 회의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보신 무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전반적으로 특히 한덕수 이제 총리에 대해서 1번 타자로 나선 이제 박범계 의원,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굉장히 노련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노련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자,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총리의 데뷔전인 셈인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차분하게 잘 하시고요. 워낙 뭐 국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국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파악을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핵심 이번 대정부 질문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총리가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도 안 보이고 청와대 대변인도 안 보이고 국무총리도 안 보이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총리가 국정을 총괄한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에 따라서 대국민 접촉을 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정부와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 이상돈 명예교수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네. 특히나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한 총리한테 과감하게 좀 권한을 네. 대통령이 이양하는 네.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제언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책임 총리의 모습 잘 안 보인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책임 총리로서의 좀 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이것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총리가 취임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총리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고물가, 고환율, 지금 고금리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조금 총리에게도 국민들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종합적인 그런 좀 경제 정책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아니면은 또 정부 그리고 또 여당에 대한 좀 질책 중에 좀 하나가 경제가 좀 어려운데 뭐 민생 정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사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뭐 그러한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민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뭐 고통을 좀
전 국민들이 좀 분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좀 국민들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라. 예, 이러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책임 총리제를 하려면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총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1970년대 5.1 쇼크가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총리의 이름을 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추진들을 맡겨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에서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경제 분야는 그 당시 자민련인 이규성 부총리라든가 경제의 김용환 당시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맡겨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행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펴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에 와 있고 경제 위기는 어느 정도고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의 권한을 어떻게 하고 배분을 어떻게 하면서 경제 정책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확고하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가서 맡겨줘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달 지났을 때 누구에게도 맡겨주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안 보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와대 같은 경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맡아서 일을 해주고 장기 비전에 관련해서는 정책실이 맡아서 쌍두마차로 일을 이끌어가야 되는 건데 이러한 그림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경제 전문가이면서 경제를 실질적으로 해왔던 총리이면서 그러면 누구냐면 국무총정실장도 한덕수 총리가 자기 신복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못하게 하고 비서실장을 검찰 출신이 비서실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입지가 좁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경제 문제에 대한 현안을 챙긴다고 하면 인사에 있어서의 확실한 책임을 주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공간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대정부 질문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저도. 네. 예. 총리가 자기 스스로 함께 일할 사람들 쓸 수 있게 인사권도 주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대통령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슈 좀 짚고 넘어가죠. 먼저 경찰국 신설 두고 공방 뜨겁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그게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악화로 귀결되게 돼 있다. 네, 앞선 코너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목소리는 나갔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넣진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오늘 오전 기자회견 표현이 좀 많이 좀 눈길을 끌던데요.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 쿠데타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하나회 같은 사조직과 비교를 한 건데 네. 좀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는 건가요?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한 움직임을 이끄는 특정 집단이 있다. 지금 뭐 그것은 단순한 뭐 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보와 또한 사실 조사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실을 좀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사안이 그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경찰의 정치와 그리고 경찰의 기득권 지키기 이러한 움직임으로 좀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경찰의 정치화. 예, 뭐냐면 지금 사실 통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은 그것은 공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그 통제를 누가 했냐, 그 지휘감독, 그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이것을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민정수석실을 좀 폐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감독을 결국은 그 행안부 장관이 지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경찰국을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찰국의 신설에 반대하는 이러한 그 경찰들의 그러면
말대로라면 그럼 이전이 그러면 더 좋았다는 것이냐? 이전에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실에 지휘 통제를 받는 그 시절이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라도 지휘 통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종전에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하던 것을 오히려 양성적으로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서 하는 이런 음성에서의 양성이고 그리고 오히려 좀 더 투명하고 중립적인 그런 지휘 감독을 하겠다. 이러한 지금 차원에서 경찰국을 신설을 한 것이고요. 네. 한 가지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뭐 얘기가 지금 뭐 수사 지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것으로 이 경찰국의 역할이나 권한을 이렇게 과대하고 오히려 왜곡시키는 이러한 발언은 저는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인사나 뭐 이런 일반적인 것이지 그 수사 일반적인 수사 지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경찰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구체적인 때문에 사건 지휘는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것은. 그 여기 그 보도 자료를 이제 지난 그 7월에 배포한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수사는 이것은 이제 경찰청이나 아니면 국수본에서 당연히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경찰의 뭐 독립성 침해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뭐 이것은 오히려 그 과거보다 더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오히려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정치화라고 표현하셨고 야당에서는 당의 공식 기구를 만드는군요.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권력기관 변천이라고 볼 때 자유당 정부에서 경무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곽영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권력은 이제 전행했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 권력기관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안기부라든가 이런 중앙정보부가 이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대 전두환 정부 들어설 때도 경찰과 안기부 이런 주축 세력들이 있다가 87년 이후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뭐가 하냐면 권력기관 개혁들인데 가장 먼저 경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져 왔고 그것이 이제 경찰청으로 해서 독립화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개념을 정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에요. 왜 독립을 두냐면 권력의 견지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독립을 하는 거고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경찰, 국민의 검찰이 되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 중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먼저 해주고 방향성에서의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찰청이 있어 왔는데 오히려 과거의 내무부의 치안본부와 같은 기관으로 전락을 해서 오히려 통제하지 않겠느냐. 통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사와 예산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까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걸 통제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왜 과거 회기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언어가 너무 세요. 뭐냐면 쿠데타라는 용어를 썼는데 쿠데타라는 용어는 뭐냐면 무력이나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거나 찬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모의 집단을 하고 이들 세력을 군사 쿠데타 세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지금 오히려 과거 퇴행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공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진일보한 겁니다. 공개회의를 통해서 경찰의 문제가 이런 문제고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성과 투명성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인 것이 사실은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그 12.12 군사 쿠데타처럼 몇 사람이 모여서 뒤에서 숨어서 그냥 그것을 일시에 비정상적 방법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 공개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상민 장관이 이들과 만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그럼 경찰에서는 왜 반대하는지를
서로 논쟁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지 이들에 있는 세력들을 무슨 모의 집단처럼 몰고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저히 문제가 풀릴 수 없는 문제다.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을 보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네. 적용해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건 좀 보십니까? 법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국 총경 한 790명 정도의 이제 총경 중에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한 뭐 190명 정도 뭐 해가지고 한 27% 정도의 이제 총경이 지금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집단 반발 움직임이죠. 집단 반발 움직임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인 감찰을 통해서 뭐 책임자에 대한 뭐 적정한 뭐 그러한 내부 징계 처분이랄지 일단 이런 것이 좀 우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뭐 발언 그 표현에 이 과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사건 이 지금 이 것에 대한 핵심은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실체는 결국은 왜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냐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냐 마냐 사실 이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 얼마 전에 이제 검수 완박 법안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지는 거죠. 그 기존에 이제 하던 그 6대 수사, 검찰이 직접 수사라든 6대 수사에서 이제 이게 이제 9월 12일에 그 시행이 되면 이제 뭐 저희가 뭐 헌재 청구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런 것은 빼고 일단은 그 시행이 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이러면 그러면 4개의 범죄의 이제 직접 수사권이 더 경찰에 지금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동안에 또 직접 수사 수사 지휘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이제 폐지가 된 이후에 사실 경찰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면서도 가장 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수사 지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검수 완박 법안에서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게 현재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결국은 그동안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했거든요. 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런 보안 수사 요구를 해도 6개월 이내를 지금 넘는 것이 한 25% 정도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선에 아마 뭐 수사를 고발을 해보신 분이랄지 뭐 아니면은 정말 그 일선의 변호사들은 이게 너무 이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그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선의 통제는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그러면은 뭐 대통령실에서 하던 것을 당연히 이거 행안부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이 경찰청이 소속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냥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수사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그런 지휘 감독 뭐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지금 하겠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결국은 경찰은 아무도 내가 간섭하지 않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겠다. 이것이 결국 제4의 그런 권력기관이 되겠다는 이런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경찰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오히려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 경찰에 대한 특히 경찰의 권한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경찰에 대한 민족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방법론에서의 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경찰청이라고 하는 독립기관을 한국 정치 역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그걸 인정한 가운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 통제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한 독립성을 강화하는 가운데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이 통제라고 하는 개념이 내무부와 같은 치안본부와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하에서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안부가 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과거와 같은 수사 지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저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저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법안이라든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완책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의회 내에서의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큰 틀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부분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인데도 시행령으로 만들어가지고 편법을 써서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 기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냐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일선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불식시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것들을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제 거예요. 박 의원님 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항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찰국이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그 범위 내의 것을 지금 상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미리 반대한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일단은 여기 보면 그 경찰국의 업무는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입니다. 어디에 치안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오지도 않은 치안 업무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수사지휘를 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경찰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당연히 그것을 만약에 이 범위를 넘어서서 권한 행사를 하는 그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보십시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어요. 검찰국에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검찰국이 그러면은 뭐 검찰에 이러한 뭐 수사를 지금 통제를 하고 수사를 지휘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런 것처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그 총경 이상의 경정도 아니에요. 총경 이상의 그 이러한 인사에 대한 임명 제청권 이것은 장관이 할 수 있게 지금 복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기구를 좀 만들자는 것을 마치 지금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너희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금 미리 반대를 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경찰서장 회의를 하잖아요. 경찰서장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경찰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의 그 직분이라든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일선에 나와서 경찰국 신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 따라와라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듣고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토의도 안 하고 이게 했으니까 따라와라. 그리고 안 지켰어? 징벌하겠다. 감수해라. 쿠데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단순하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와라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충분한 토의와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이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정부 정책의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까지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하죠. 예. 정부 여당은 속도전으로 갈 기세고 야당에서는 의견을 좀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 내부 논쟁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준 의원이 선택한 오늘의 인물 좀 볼까요? 그림자만 봐도 알겠네요. 왜 골라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28일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당대회가 있고 지금 당대표 8명, 최고위원 17명이 지금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의 인물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위에 있지만 또 97세대라고 하는 지금 후보들이 또 연대를 해서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혹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 관심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 하나 보고 가죠.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제 3명 추리는 컷오프까지 3일 남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직접 개항을 전화해서 공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혁신단일화를 통해서 저는 이길 수 있는 사람, 약점 잡히지 않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의원과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소위 팬덤 정치의 문제점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제일 큰 문제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네, 이재명 마케팅 금지라고 자막이 표현이 됐습니다만 민주당 선관위에서 다른 후보 언급하지 말라는 이런 방침이 서면서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래픽을 좀 마저 보고 말씀을 나누죠.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전체 국민들 상대로 여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3% 가까이 나오죠. 그 뒤로 박용진, 박주민 의원, 서른 의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야, 이 그래프 키 차이 보십시오. 74%가 나와요. 뭐 대세는 거의 어대명이라는 표현이 아주 뭐 합리적인 결과로 좀 보여지고, 다만 사법 리스크 관련한 이러저러한 우려들이 당내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사법 리스크 어떻습니까? 좀 유의미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 좀 형성돼 있는데 대선 때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대장동이 됐든 뭐 백현동이 됐든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저는 국민에게 설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면 당내 여론이 70% 이상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이 사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이미 다 노출이 된 이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는 선거가 돼야 되고, 그 당대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제시를 누가 더 잘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형 투표가 이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28일 날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더 그렇게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혁신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당대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보여줄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요. 뭐 어대명 이제 어차피 대표는 이제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것처럼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뭐 무난하게 이제 당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떠한 그런 새로운 혁신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한 것도 어떠한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쉬운 지역이라, 당선되기 쉬운 지역이라 오히려 본인의 본거지였던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그렇게 출마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그 혁신 아이콘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런 혁신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클 것이라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 리스크를 아무래도 이것은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 상황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뭐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랄지, 그리고 또 뭐 경기도 그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백현동 뭐 사건, 여러 가지 지금 성남 FC 그 후원금 사건까지 이게 뭐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관련이 돼 있고, 거기에서 뭐 만약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나는 건너뛰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그 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혼자 이재명 의원의 혼자만의 지금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는 뭐 이러한 또 큰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뭐 간단하게 이미 얘기하면 저는 이제 윤석열 다 대통령이라든가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거티브의 한계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무엇을 할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만약에 당대표 좀 나오고 다른 후보들도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이야기에는 동의가 되네요. 무엇을 할지 예. 일단 민생을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 방향으로 여의도 정치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건건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성준 전주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